뭐라고? 내 아들이라고?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 취임식장의 정적을 깨고 군단장인 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 가지만 어머니 영란은 환희 대신 서늘한 의심의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흉터? 요원 활동 중에 수술로 지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아들의 대답. 하지만 영란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완벽한 남자가 아들의 탈을 쓴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취임식 날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을 보며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사라진 흉터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아들을 괴물로 만든 조직 청룡회의 실체. 과연 그녀는 국가를 등지고 아들을 지옥에서 꺼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연병장을 환하게 비추는 오전 10시였어요. 제14군단 사령부 광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단상 위로 태극기와 마이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영란 중장이 단상 앞에 서자 도열한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답니다. 열중시여. 구령 소리가 광장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영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본인은 오늘부로 제14군단장의 직책을. 그 순간이었어요. 광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고함이 쏟아졌어요. 멈춰. 서지 않으면 발포한다. 위병들의 외침에 식장이 술렁였죠. 영란의 시선이 소란이 난 쪽으로 향했어요. 한 남자가 위병 2명을 가볍게 제압하고 광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열한 장병들 사이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남자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영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손이었어요. 남자가 단상 앞에 멈춰 섰어요. 짧은 머리카락, 각진 턱, 그리고 눈가의 잔주름. 30년 전 6살 배기 아이의 얼굴이 이 남자의 얼굴 위에 겹쳐졌어요. 영란이 마이크에서 손을 거뒀어요. 식장 전체가 숨을 멈췄죠. 식을 중단합니다. 영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낮고 차분했어요. 부관 김소령이 달려오며 영란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갔어요. 군단장님, 저자가 위병소를 단독으로 돌파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란의 눈은 오직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영란이 단상에서 내려와 남자의 앞에 섰어요.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차렷 자세로 대답했어요. 강진우. 전 소속 블랙팀 요원. 영란의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강진우. 30년 전 6살에 실종되어 이듬해 사망으로 처리된 영란의 아들 이름이었죠. 영란은 주위를 한번 돌아봤어요. 수백 명의 눈이 자신과 이 남자를 동시에 보고 있었답니다. 관사로. 그 한마디로 영란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관사 응접실에 2사람만 남겨졌어요. 영란은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죠. 강진우는 소파 앞에 반듯하게 서서 영란을 바라봤어요. 영란이 낮게 입을 열었어요. 앉아. 진우가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30해가 넘었어. 어디 있었어? 진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 기밀 작전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복귀 명령을 받아 귀환한 상태입니다. 아들이라면 첫마디로 엄마라고 불렀겠죠. 이 남자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란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2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영란이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옛날 집 주소가 어디야? 진우의 눈이 순간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그러나 곧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영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어요. 틀린 답이었어요. 할머니의 옛집은 충청남도 아산이었죠. 두 사람만이 아는 비상시에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였어요. 어릴 때부터 영란이 진우의 귀가 따갑도록 외우게 했던 주소였답니다.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일어나 봐. 진우가 군말 없이 일어섰어요. 뒤돌아서. 진우가 뒤를 돌았어요. 영란은 진우의 뒷목으로 손을 천천히 뻗었어요. 손끝이 진우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영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매끈했어요. 끓는 물에 데어 생긴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화상 흉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했죠. 영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흉터가 없네. 진우가 앞을 바라본 채 담담하게 말했어요.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신분을 감추기 위해 전신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흉터도 함께 없앴습니다. 영란이 진우의 옆으로 돌아서며 얼굴을 봤어요. 기쁨도 슬픔도 어색함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30해 만에 어머니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영란이 진우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나한테 왜 왔어? 진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영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란은 진우에게 관산의 빈 방을 내줬어요. 문을 닫고 나온 영란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답니다. 취임식 당일 30해 만에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지금 영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오직 하나였어요. 틀린 주소, 그리고 사라진 흉터. 이튿날 이른 아침, 영란은 진우가 맡긴 외투를 방으로 가져다 주려다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 안에 손이 들어간 순간이었죠. 손가락에 딱딱하고 납작한 물체가 걸렸어요. 영란이 꺼내보니 엄지손톱보다 작은 금속 원판이었답니다. 뒷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영란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안쪽 주머니에는 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 무색의 액체가 담긴 앰플이었죠. 라벨도 없었어요. 글씨도 없었답니다. 영란이 두 물건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부관 김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령 나야. 군단 정보과장한테 연락해. 내가 직접 가겠다고. 정보가 사무실에 도착한 영란은 진우의 외투 안감에서 채취한 지문 샘플을 정보과장 앞에 내밀었어요. 정보과장이 샘플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어디서 채취한 겁니까? 군단장님. 중요한 건 어디서가 아니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줘. 빠르게. 정보과장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영란은 뒷짐을 지고 모니터 옆에 서서 기다렸죠. 잠시 뒤 정보과장의 손이 멈췄어요. 정보과장이 화면을 보며 미간을 좁혔답니다. 군단장님, 말해. 조회는 됩니다. 그런데 정보과장이 모니터를 영란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 가운데에 빨간 글자로 굵게 적혀 있었죠. 기록 연구 삭제. 30년 전 처리 완료. 영란이 화면을 보며 천천히 입을 닫았어요. 지문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지문의 주인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죠. 다른 기록은 없어. 전혀. 네. 삭제 처리된 이후로 연결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란이 정보과장의 어깨를 툭 쳤어요. 이 내용 너만 알아.
보고서 없이. 알겠습니다. 영란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영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듯했답니다. 하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였어요. 관사복도에 인기척이 들렸어요. 영란은 불을 끈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발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죠.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진우의 뒷모습이 관사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영란이 검은 점퍼를 걸치고 조용히 관사를 빠져나갔답니다. 진우는 일정한 걸음으로 기지 후문 쪽을 향해 걸었어요. 영란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밟았죠. 달빛도 흐린 밤이었어요. 후문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답니다. 진우가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란이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고른 뒤 깨진 창문 아래 몸을 낮췄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죠.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나?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쉰 듯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었죠. 예상된 일이야.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더 가까이 붙어야 해. 어머니가 너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 그게 작전의 시작이야. 영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벽 너머로 진우의 대답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군단장 관사 내부 구조는 파악했나? 네. 지휘 통신망 접근 경로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목소리들이 잠시 멈췄어요. 영란은 숨을 참았답니다. 블루,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임무를 위해서. 첫 번째 목소리가 만족한 듯 낮게 웃었어요. 그래. 그게 전부야. 감정은 없어. 임무만 있어. 영란이 주먹을 쥐었어요. 관절이 소리를 낼 것 같았지만 영란은 이를 악물었죠. 건물 안에서는 발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란이 몸을 낮춰 담벼락을 따라 뒤로 빠졌어요. 빠른 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온 영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영란의 눈이 천장을 향했죠. 저 아이가 나를 믿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계처럼 복종했죠. 영란은 오래 앉아 있었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관사 현관벨이 울렸답니다. 문을 연 영란 앞에 낯선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오른쪽 뺨에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고 두 다리는 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남자의 눈은 영란을 보자마자 흔들렸어요. 한영란 중장님이시죠? 누구세요? 남자가 담요 위로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며 말했어요. 저는 박 팀장입니다. 30년 전 강진우 소년과 함께 같은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이에요. 영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들어오세요. 응접실에서 남자가 주위를 한번 훑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관사 안에 진우가 있습니까? 자리를 비웠어요. 박 팀장이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잘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말씀드리죠. 영란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말해요. 박 팀장이 영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금 군단장님 곁에 있는 사람은 진우가 맞습니다. 몸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진우가 아닙니다. 영란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팀장이 계속했죠. 청룡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군 출신들과 전직 정보 요원들이 만든 범죄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10년 넘게 한 가지 실험을 해왔어요. 사람의 뇌에 다른 사람의 기억을 집어넣는 실험이죠. 영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진우는 그 실험의 대상이었어요. 30년 전 그 아이를 납치한 것도 청룡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훈련시키고 성인이 된 뒤 뇌에 칩을 심고 기억을 바꿨어요. 진우의 기억 위에 다른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덮어 씌운 겁니다. 영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진우가 기억하는 건 청룡회가 만들어낸 기억이에요. 군단장님이 자기를 버린 원수라는 기억까지요. 영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어요. 손끝이 팔뚝을 파고들었죠. 박 팀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군단장님을 암살하기 위해 곁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진짜 아들로 믿게 되는 순간이 작전 개시 신호예요.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죠. 영란이 유리창을 향한 채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아요? 박 팀장이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당했으니까요. 거부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나마 목숨은 건진 거예요. 영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청룡회가 진우를 내 곁에 보낸 이유가 암살뿐이에요. 박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암살은 겉에 보이는 목적이고요. 진짜 목적은 군단장님의 지휘권이에요. 청룡회는 지금 군 수뇌부 일부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군단장님 명의로 움직이는 무기 수송 경로예요. 이 군단의 병참 라인을 이용하면 아무도 모르게 대규모 무기를 빼돌릴 수 있거든요. 영란이 박 팀장 앞으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군 수뇌부 중에 누구예요? 박 팀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쾅!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쏟아졌죠. 영란이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박 팀장의 휠체어를 소파 뒤로 밀었어요.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복면을 쓴 남자 셋이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총을 들었어요. 영란이 옆에 있던 무거운 스탠드를 집어던졌어요. 스탠드가 선두 남자의 팔목을 정확히 쳤고 총이 바닥으로 튀었죠. 영란이 달려들어 두 번째 남자의 팔을 꺾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영란의 등 뒤로 달려들었어요. 영란이 허리를 낮추며 남자를 앞으로 넘겼어요. 남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쓰러졌죠. 박 팀장이 소파 뒤에서 외쳤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어서요. 영란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요? 박 팀장이 휠체어를 돌리며 씩 웃었어요. 저는 여기 더 있어야 합니다. 군단장님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드려야죠. 어서 가세요. 영란이 박 팀장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뒷문을 향해 뛰었답니다. 뒷문을 박차고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영란은 멈추지 않고 달렸죠. 등 뒤에서 총성이 2번 울렸어요. 영란의 발이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빠르게 움직였답니다. 박 팀장의 안전가옥에서 빠져나온 영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뒷골목을 2번 꺾고 낡은 창고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죠. 등 뒤로 차 소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헤드라이트가 골목 입구를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영란은 숨을 가다듬으며 벽에 등을 붙였어요. 손에는 아직 박 팀장의 안전가옥에서 집어든 총이 들려 있었죠.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영란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김소령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죠. 추적 끊고 관사로 들어가. 진우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답장은 30초 만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영란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골목 밖을 살폈어요. 인기척이 없었죠. 영란이 몸을 일으켜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어요. 향한 곳은 관사가 아니었답니다. 기지 내 창고 구역 끝에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어요. 부임하던 날 영란이 개인 짐과 함께 가져온 것이었죠.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영란이 손전등을 켜고 박스들 사이를 헤쳤어요. 가장 안쪽 박스 밑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영란이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어요.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손바닥만 한 크기였답니다. 영란이 오르골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태엽을 돌렸어요. 맑고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죠. 진우가 6살 때부터 잠들기 전이면 틀어달라고 졸랐던 것이었어요. 실종되던 날 아침에도 그 아이는 이 오르골을 틀고 밥을 먹었답니다. 영란이 태엽을 다시 잠그고 오르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관사로 돌아오니 자정이 가까웠어요. 복도에 김소령이 서 있었죠. 진우는요. 김소령이 안쪽 방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들어온 뒤로 방에만 있습니다. 군단장님. 영란이 고개를 끄덕이고 진우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바로 열었답니다. 진우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바깥을 보고 있었죠. 영란이 들어서는 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영란이 방 안전등을 켜며 대답했어요. 볼 일 있었어. 영란이 의자를 당겨 진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진우의 눈이 오르골로 향했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답니다. 영란이 천천히 태엽을 돌렸어요. 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두 눈이 느리게 감겼다가 떠졌죠. 이마에 핏줄이 돋았어요. 끄십시오. 진우가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영란이 오르골을 끄지 않았어요. 소리는 계속 흘렀답니다. 끄라고요. 진우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낮은 신음을 흘렸죠.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의 몸이 크게 한번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소리가 났답니다. 머리가. 진우가 신음하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진우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었어요. 그 손이 영란의 군복 어깨를 잡았죠. 계급장이 달린 자리였어요. 진우의 눈이 영란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엄마, 추워요. 영란의 몸이 굳었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35살 남자의 목구멍에서 나온 6살배기 아이의 목소리였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추워요. 진우의 손이 계급장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쓰러졌죠. 영란이 진우의 머리를 받쳤어요. 오르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영란이 진우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경련이 잦아들며 진우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죠. 영란이 오르골의 태엽을 멈췄어요. 소리가 끊겼답니다. 영란이 진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웠어요. 영란이 김소령을 불렀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김소령이 달려왔죠. 영란이 낮게 말했어요. 의무대 준비시켜. 지금 바로. 김소령이 진우를 보고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군단장님? 영란이 진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데려와야 할 애가 있어. 우리 쪽으로. 의무대 안쪽 처치실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그 방에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손목과 발목에는 억제대가 채워져 있었어요. 영란이 직접 채운 것이었답니다. 진우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영란이 진우 옆에 서서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필요한지 아닌지는 내가 정해. 영란의 눈이 진우의 왼쪽 귀 뒤를 향했어요. 아주 작은 흉터 자국이 있었죠. 수술 흔적이었어요. 영란이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여기야. 영란이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와요. 문이 열리며 군복 차림의 기술 병사가 커다란 장비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병사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죠. 진우가 장비를 보며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영란이 대답했어요. 전자기 펄스 장치야. 내 머릿속에 있는 칩을 멈추게 하는 거야. 진우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칩이 강제로 정지되면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영란이 진우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위험한 걸 알면서 30년 동안 내 머릿속에 남의 기억을 쑤셔 넣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해. 진우가 입을 닫았어요. 영란이 낮게 말했죠. 아플 거야. 많이. 진우가 천장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술 병사가 장비 설치를 마치고 영란을 바라봤어요. 준비됐습니다. 군단장님.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에서 낮은 진동음이 시작됐어요. 진우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죠. 진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억제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변하도록 힘이 들어갔답니다.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영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우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팔짱을 낀 두 손이 서로를 파고들고 있었어요. 진동음이 높아지며 진우의 몸이 크게 한번 떨렸어요. 그리고 잠잠해졌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말없이 소리도 없이였죠. 그러다 진우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영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진우가 천장을 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다가 곧 온몸을 뒤흔드는 울음이 됐죠. 억제대 안에서 손을 뻗으려 안간힘을 쓰며 진우가 외쳤어요. 엄마, 나 기억해. 다 기억나. 아산 할머니 집, 뒷마당 감나무, 엄마가 만들어준 미역국, 다 기억나. 영란이 억제대를 풀었어요. 진우가 몸을 일으켜 영란을 껴안았죠. 30회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영란이 진우의 등에 손을 얹었어요. 등을 두드리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을 올려놓고 있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우는 더 크게 울었어요. 기술 병사가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우가 울음을 멈추고 영란의 눈을 바라봤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영란이 진우의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바빠질 거야. 감정은 나중에. 진우가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란이 의자를 당겨 진우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청룡회가 군단 내부에 사람을 심어놨어. 내가 활동하면서 접촉한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얼굴이 있어. 진우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3명입니다. 보급 담당 중사 하나, 통신 장교 하나, 그리고 군단 작전과 소속 대위 하나요. 영란이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청룡의 본거지를 찾아낼 거야. 진우가 영란을 보며 말했어요. 직접 접근하면 눈치챌 수도 있어요. 영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눈치채게 할 거야. 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미끼를 쓰겠다는 거죠. 영란이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칩이 멈춘 걸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 임무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줘. 그러면 청룡회에서 다음 지시를 보내올 거야. 그 통신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면 본거지 좌표가 나와. 진우가 잠시 영란을 바라봤어요. 저를 다시 미끼로 쓰는 거잖아요. 영란이 진우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싫으면 안 해도 돼. 진우가 눈을 내리깔다가 다시 들며 말했어요. 할게요. 그날 저녁 진우가 통신 장교에게 접근했어요. 청룡의 암호 체계로 짧은 신호를 보냈죠. 답신은 2시간 만에 왔어요. 영란과 진우가 통신 장비 앞에 나란히 앉아 좌표가 찍히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영란이 좌표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온 영란은 김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령, 특공대 직할 대원들 불러. 관사 지하 회의실로. 지금 당장. 관사 지하 회의실에 특공대 직할 대원 12명이 집결했어요. 완전 무장 상태였죠. 영란이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어요. 청룡의 본거지 좌표는 여기야. 경기도 포천 외곽 패탄약고 부지. 작전 개시는 오늘 밤 2시. 대원들이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진우가 영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외곽 경비 인원은 최소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본부 내부에는 고현무 수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6명이 상주하고 있을 겁니다. 김소령이 손을 들며 물었어요. 수송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영란이 대답했어요. 군단 차량 쓰면 이동 중에 꼬리 잡혀 민간 차량으로 분산 이동한다. 소령이 직접 차량 섭외해. 알겠습니다. 영란이 대원들을 한번 쭉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 작전은 공식 명령 개통받기야. 자원하는 사람만 남아도 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영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뒤에 출발한다. 각자 장비 점검. 대원들이 우르르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쿵쿵쿵. 계단 위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지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죠.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검은 완장에 흰 글씨로 국방부 감찰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선두에 선 대령이 영란을 향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한영란 중장님, 국방부 감찰단입니다. 군 사유화 및 민간인 대역 활용 혐의로 현재 직위를 정지하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회의실 안이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영란이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죠. 직위 정지, 지휘권 박탈, 즉시 동행. 영란이 서류를 덮으며 대령을 바라봤어요. 감찰단이 이 시간에 군단장 관사에 들이닥쳤다는 게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 대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긴급 발령입니다, 중장님. 영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따라가죠. 진우가 영란의 팔을 잡으며 낮게 말했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란이 진우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눈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 그 눈빛이었죠. 영란이 김소령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소령, 대원들 해산시켜. 장비 원위치. 김소령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군단장님, 명령이야. 김소령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란이 감찰 대원들을 따라 계단을 올랐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자 관사 앞에 군용 호송 차량이 2대 서 있었죠. 영란이 차량에 오르기 전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올라탔답니다. 차량이 출발했어요. 의무대 격리실에 혼자 남겨진 진우는 창문을 통해
호송 차량의 후미등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죠. 그 순간이었어요. 귀 뒤쪽이 뜬겁게 달아올랐어요. 전작이 펄스로 멈춰있던 칩이 아니었어요. 청룡애가 심어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답니다. 진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두통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제로 켜지는 느낌이었죠. 강제 폭주 프로토콜 개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뇌 안쪽에서 직접 울리는 명령이었답니다. 진우가 벽을 향해 주먹을 냈어요. 벽에 금이 갔죠? 안 돼. 진우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진우의 눈빛이 텅 비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격리실 문이 열리며 당직 의무병이 들어서다가 굳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돌려 의무병을 봤어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의무병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어요. 누구 없어요. 여기 누구 없습니까? 진우가 의무병의 멱살을 잡아들어 복도 벽에 내던졌어요. 의무병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지 전체에 붉은 경광등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진우는 복도를 걸으며 막아서는 헌병대 대원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어요. 손으로, 발로, 몸으로. 막을 수가 없었죠. 호송 차량 안에서 경보음을 들은 영란이 창밖을 봤어요. 기지 방향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영란의 눈이 굳었어요. 호송 차량이 기지 정문에서 500m쯤 벗어났을 때였어요. 영란이 조용히 손목을 움직였어요. 손목 안쪽에 숨겨둔 작은 잠금 해제 도구였죠. 수갑이 소리 없이 풀렸답니다. 맞은편에 앉은 감찰 대원이 눈을 치켜떴어요. 중장님, 지금 뭐 하시는? 영란이 대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대원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영란의 팔꿈치가 대원의 턱을 쳤죠. 대원이 그대로 앞으로 꺾였어요. 차량 앞쪽에서 운전병이 소리쳤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때 조수석 문이 바깥에서 열렸어요. 김소령이었답니다. 조수석에 앉은 감찰 대원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리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영란이 차량에서 내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김소령이 옆에 서며 말했어요. 해산하는 척하고 대원 셋 데리고 미행했습니다. 영란이 김소령의 어깨를 한번 쥐며 말했어요. 잘했어. 차 버리고 걸어서 기지로 들어간다. 어서. 기지 담장 안으로 넘어든 순간 비상경보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붉은 경광등이 쉬지 않고 돌고 있었죠. 영란이 뛰기 시작했어요. 의무대 쪽에서 고함 소리가 쏟아졌어요. 헌병 대원 2명이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답니다. 영란이 쓰러진 헌병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느 쪽으로 갔어? 헌병이 통로 안쪽을 가리켰어요. 영란이 일어서며 김소령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부상자 처리해. 나 혼자 들어간다. 김소령이 영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지금 저 안에는 무장 병력이 들어와 있어요.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란이 김소령의 손을 가만히 내리며 말했어요. 무장 병력은 내가 막아. 나는 진우한테 간다. 영란이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영란이 소리를 따라 달렸죠. 모퉁이를 돌자 복도 한가운데 진우가 서 있었어요. 앞에는 청룡의 용병으로 보이는 남자 넷이 총을 겨누고 있었답니다. 용병들이 기지 내부로 이미 침투해 있었던 거죠. 진우는 총구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용병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멈춰. 다음 발은 머리에 쏜다. 진우가 멈추지 않았어요. 영란이 복도 입구에서 외쳤어요. 진우야. 진우의 발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죠. 용병들의 시선이 영란 쪽으로 쏠렸어요. 영란이 그 틈에 복도 안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용병 하나가 영란을 향해 총을 돌렸어요. 영란이 몸을 낮추며 용병의 팔목을 쳐 총구를 꺾었어요. 옆에 있던 용병이 달려들었죠. 영란이 그 남자의 무릎 뒤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나머지 둘이 동시에 덮쳤어요. 영란이 벽에 등을 밀리며 버텼어요. 이가 맞부딪히는 충격이 왔죠. 그때 진우의 발이 멈췄어요. 용병 하나의 팔이 진우의 어깨를 쳤어요. 진우가 고개를 천천히 그 용병 쪽으로 돌렸죠. 영란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어요. 진우야, 나야. 엄마야. 반응이 없었어요. 영란이 자신을 누르고 있는 용병의 손목을 비틀어 던지고 진우 앞으로 걸어갔어요. 총구가 다시 영란을 향했죠. 영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의 눈이 영란을 향했어요. 텅 빈 눈이었답니다. 영란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천천히 들어 자신의 뒷목에 갖다 댔어요. 흉터가 없는 자리였죠. 하지만 진우의 손가락이 닿은 순간 영란이 말했어요. 여기 있었잖아. 내 흉터. 엄마가 끓는 물 쏟았을 때 내 등 뒤에서 막아서다가 생긴 거잖아. 기억해.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가 아프다고 칭얼대면서도 엄마 등 두드려줬잖아. 6살짜리가. 진우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란이 진우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 여기 있어. 진우의 무릎이 꺾였어요. 영란이 진우의 팔을 잡아받쳤죠. 진우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용병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영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용병들을 봤죠. 진우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 뒤로 가요. 영란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눈에 빛이 있었죠. 용병들이 덤벼들었어요. 진우가 첫 번째 용병의 팔을 꺾어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두 번째 용병의 발을 잡아 넘기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죠. 세 번째 용병이 칼을 꺼냈어요. 영란이 옆에서 용병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진우가 그 용병의 뒷목을 쳐 쓰러뜨렸어요. 마지막 용병이 뒤로 물러서다가 달아났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쓰러진 용병들이 복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답니다. 영란과 진우가 나란히 서서 숨을 골랐어요. 진우가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늦게 돌아왔어요. 영란이 진우의 옆 얼굴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왔으면 됐어. 날이 밝기 전이었어요. 영란이 군단 사령부 본청 앞에 섰어요.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죠. 청룡회와 군 수뇌부 사이에서 오간 통신 기록, 무기거래 계약서, 자금 흐름 문서였어요. 진우가 청룡회 내부에 있는 동안 몸 안에 저장해온 자료들이었답니다. 영란이 김소령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방송국 3곳이랑 신문사 2곳. 동시에 넣어. 김소령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군단장님은요? 영란이 짧게 대답했어요. 나는 여기 있을게. 김소령의 눈이 붉어졌어요. 영란이 김소령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어서. 김소령이 돌아서서 뛰었어요. 자료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데는 2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전 6시 뉴스가 시작되던 순간 모든 방송이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죠. 군단장 이름이, 청룡회가, 국방부 수뇌부의 이름이 자막으로 쏟아졌어요. 그날 오후 청룡회 수장 고현무가 잠적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군 수뇌부 연루자
넷은 자진 출두했고 둘은 도주하다 사살됐답니다. 청룡의 조직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 검거됐어요. 영란은 그 모든 것이 정리된 저녁 군사재판 출두 명령서를 받았어요. 영란이 명령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진우에게 말했어요. 재판 받으러 가야 해. 진우가 영란 맞은편에 앉아 말했어요. 같이 가요. 영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야. 법정에 세울 수 없어. 진우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란이 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 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꾹 다물다가 말했죠. 그래도 돼요. 정말.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괜찮아.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법정 밖에는 매 기일마다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영란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전직 군인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도 있었죠. 판결이 나오던 날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어요. 피고 한영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났어요. 영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고개만 한번 숙였죠. 법원 밖으로 나서자 사람들의 소리가 쏟아졌어요. 영란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군복도 계급장도 없었어요. 수수한 검은 코트를 입은 50대 여자였답니다. 군중 뒤편에 진우가 서 있었어요. 짧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죠. 영란이 진우를 보고 걸어왔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배고프죠? 영란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충청남도 아산 작은 시골집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할머니의 집터 바로 옆에 영란이 구한 집이었답니다. 저녁 밥상이 작은 마루에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이 김을 피우고 있었죠. 진우가 마루에 앉아 뚝배기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냄새다. 영란이 부엌에서 반찬 그릇을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식기 전에 먹어. 진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어요. 엄마. 영란이 앉으며 대답했어요. 왜? 진우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란을 봤어요. 고생했어요. 영란이 진우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밥그릇을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먹어. 진우가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먹는 소리만 오갔어요. 감나무 잎이 저녁 바람에 느리게 흔들렸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마루 끝에 나란히 걸터 앉았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진우가 노을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영란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오래 잊고 살았어. 진우가 무릎을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 잊어도 되잖아요. 영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봤죠. 노을이 감나무 위로 길게 퍼졌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나란히 누웠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 낮은 소리를 냈죠. 영란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닫지 못했던 눈이었어요. 이제 감아도 될 것 같았답니다. 30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한 아이는 기억을 빼앗긴 채 병기로 살아야 했고, 한 어머니는 아들의 빈자리를 가슴에 묻은 채 군복을 입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잔인하게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해도 끝내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피였답니다. 오르골 소리 하나에 무너진 건 집도 세뇌도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핏줄의 기억이었죠. 영란은 끝내 아들을 되찾았고 진우는 끝내 엄마 곁으로 돌아왔어요. 감나무 아래, 노을빛 아래 두 사람은 이제 그냥 엄마와 아들이었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